예,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상호 매체성과 상호 텍스트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그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시작이 돼서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그 박신 문화교학자인 박신의 그런 대화성 개념과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특히 크리스테바 프랑스 60대 초기의 텔켈 그룹,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초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텔켈 그룹의 크리스테바 이론이었던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 개념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렇게 저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크리스테바의 상호 텍스트성 개념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의미 생산 과정의 유동성이 완성된 작품으로서 페노텍스트라고 얘기했고, 이 페노텍스트를 우리 지금 이 시간에서는 페노텍스트의 하나의 영화, 완성된 영화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문학의 영화에서 문학 작품이 영화된 것을 보고 있고, 이 페노텍스트인 영화에서는 의사소통 언어가 내적인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의미가 생산하는 역사의 총체로서의 제노텍스트와 결합하고 있다. 그러니까 위에 나오는 우리가 페노텍스트, 제노텍스트 이 두 가지 큰 텍스트 범주로 크리스테바의 그런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페노텍스트는 의미 생산 유동성 과정이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제노텍스트는 의미가 생산하는 역사의 총체로다라고 얘기했죠. 생산해서 페노텍스트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텍스트, 그 제노텍스트, 생성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제노텍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노텍스트, 페노텍스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촉해서 하나의 그런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층에서 상호 텍스트성은 질 들레즈가 의미하는 탈영토화 또는 재영토화, 이런 것도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탈영토화, 재영토화, 이런 거하고 대대의 의미에서 의미 해체 이런 관점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 그 상호 텍스트의 관점, 이런 관점은 뭐 여러 가지 이 영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영화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의 뭐 그냥 대표적인 예로서 그 암시적 상호 텍스트성, 우리가 명시적 상호 텍스트성, 이런 관점을 특히 두 가지의 부분을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커티스의 카사블랑카 같은 1942년도 작품, 이런 예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적 상호 텍스트성은 암시, 인용, 암시, 회상, 기억,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 상호 텍스트 요소들이 명백하게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텍스트에 내재되어 있는 것, 텍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 텍스트에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이클 커티즈의 카사블랑카 같은 그 예다, 그렇게 하나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것도 넓은 문학의 영화인데, 카사블랑카는 모리 버넷과 존 앨리스죠. 존 앨리슨의 드라마인 모두 리그의 카페로 온다, Everybody Comes to Rigs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각색한 영화입니다. 드라마 영화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상호 텍스트성 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의 영화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상호 매체성에 속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는 클리셰라고 하는 우리 흔히 해서 상투어, 흔히 많이 쓰이는 그런 어법, 뭐 이런 거, 모티브라든지 소재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는 뭐 클리셰의 전형적인 러브 스토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춘향전 뭐 이런 것도 클리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새로운 각색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가 계속 부여되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 클리셰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슬리스와 고전의 원형과의 결합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모더니즘 영화에 속하지만은 주체는 모티브 면에서 다른 고전 영화들을 명시적으로 그리고 또 묵시적으로 인용 및 그리고 또 원형함으로써 상호작용의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문학의 영화로서 또는 드라마 영화로서의 카사블랑카는 시나리오 없이 촬영하면서 촬영 도중에 서사를 완성하고 있는 멜로드라마 영화의 고전적인 고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의 원본적인 요소와 상투적인 모방인 아까 얘기했던 클리세를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나치의 위험을 피해서 정치적 도망자들이 도주 경로를 커다란 지구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중 나치에 점령당한 프랑스의 모로코의 도시 카사블랑카는 미국으로 가는 통과 요건 트란스티비즘이라고 얘기하죠. 통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도피처라고 하는 그런 기호. 그러니까 이 카사블랑카는 물론 모로코에 있는 도시인데요. 모로코의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독일 나치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우리가 도피의 기호라 그럴까요? 그래서 자유를 찾았다는 하나의 도피의 기호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사블랑카가 기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화 제목인데 영화 제목으로서 카사블랑카인데 도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카사블랑카는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알레고리. 지금 카사블랑카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은 카사블랑카 모로코에 있는 도시인데 모로코의 대서양 쪽에 있는 향해 있는 도시인데 지금의 카사블랑카는 무슨 박해를 피해서 다른 자유의 나라로 가는 그런 기호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죠. 이 시대의 카사블랑카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에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알레고리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의미, 메타포에다가 그 은유에다가 시대적 의미가 더 가미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비유, 수사학적 비유를 얘기하는데 이때의 카사블랑카는 알레고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앞부분을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카사블랑카는 모로코의 이국적인 풍경, 예를 보듯이 모로코의 이국적인 풍경과 함께 아라퐁의 멜로디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마술적인 장소를 환기시키는 그런 장소로도 여겨지고 있죠. 그래서 아라퐁의 멜로디는 프랑스 국가의 마르세이즈로 이제 음악이 바뀝니다. 마르세이 바뀌면서 여기서 이제 술집을 경영하고 있는 미국인 릭 브레인,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죠. 릭 브레인에서 돈을 많이 번 이제 유지 지방의 명사로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릭 브레인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물론 알레고리적 인물이죠. 그 당시에 미국을 대변하고 있는 알레고리적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그 클럽에 들어갈 때 미국 작곡가인 조지 고시온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거기서 그 두고를 위해 비시정과 싸우는 반나치 레지스탕스 리더인 빅터 라즐러 그하고 그 안에 일자 런드 이런 사람이 이제 술집에 찾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었던 그 군인이 있죠. 독일 군인. 그 군인은 역시 나치 정권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알레고리적 인물이고요. 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알레고리적 인물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설키고 있는데 또 있으면은 이 경찰, 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치안을 맡고 있는 프랑스 경찰이 나옵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하고 그다음에 독일 군인하고 그다음에 미국인인 그 릭 브레인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원래는 모로코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는 프랑스의 점령을 당하는데 프랑스가 독일에 의해서 또다시 점령을 당하니까 이 모로코라고 하는 또는 카사블랑카 이중적인 점령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에서 하나는 독일에 의해서 그러한 이중적인 관계가 여기서 설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날 밤이죠. 어느 날 밤에 이제 드거를 위해서 비션과 싸우는 아까 반나티르딘 빅터 라젤로와 그의 아내 일자 런드가 아까 지금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건을 다른 그 리그 영화관에서 리그의 그런 장소를 보여주면서 다른 장면으로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죠? 변환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 그 변환시킴으로써 어떤 사건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소위 말해서 구성점, 시나리오에서 구성점을 이루고 있는 조금 이따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구성점을 이루는 그런 사건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는 이유가 리그에게 통과 용건을 부탁하기 위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를 리그에 대한 후보에 대한 영문을 르노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경찰서장이에요. 이게 치안을 받고 있는 경찰서장으로서 알레고리 프랑스를 대변하고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알레고리인 르노가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프랑스 경찰서인 르노와 거의 동등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리건 각각 BC 정권과 미국을 대변하는 알레고리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을 대항하고 있던 미국이 BC 정권의 프랑스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라젤루와 런던은 리그의 카페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있는 시퀀스는 낭만적인 목가성, 낭만적인 목가성과 긴장감이, 왜냐하면 그쪽에 있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하고, 아까 일자 런드라고 하는 그 레지스탕스의 부인과 릭과의 그런 러브 스토리가 또 이 영화에서 복순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낭만적인 목가성과 긴장감이 같이 교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부부의 입장은 거의 동시에 경찰서의 르노와 독일 소행의 슈트라스와 함께 입장하면서 그들을 감시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아메리칸 샷이죠. 아메리칸 샷의 미드온 샷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라젤과 런던은 부분적으로 딥포커스 기법으로 보여주면서 다소 목가적인 기법을 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가성은 순간적이지만은 낭만주의적인 그런 목가성으로서 낭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 부분에게 접근한 레지스탕스 대원인 베르그가 대원의 표징으로 반지를 보여주는데 그 속에 감추어진 유대인의 삼위일체 십자가 문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양은 종교적 유토피아를 기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층위를 벗어난 유토피아는 다시 현실로 되돌아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요. 즉 관객에게 딥포커스를 현실, 비현실 또는 현실의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긴장감이 팽창한 현실 속에 둘러싸여 있는 비현실의 유토피아를 중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 가지의 의미의 층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레지스탕스니까 체포될 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치안을 받고 있는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포될 위기에 있으면서 한편은 릭하고 이 카페 주인 릭하고 레지스탕스의 부인 일자 런드하고의 그런 이전의 러브 스토리가 하나 배경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끼리 기호의 상징, 특히 유대인으로서의 레지스탕스끼리 기호의 상징인 이 반지에 보여지는데, 반지를 이렇게 안에 뚜껑을 여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의 십자가 모습이 보여지고, 그게 어디 구원의 상징이죠, 그죠? 그 유토피아적 이런 세 가지 의미의 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런드와의 대면 장면에서 릭은 지난 짧았던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감정이 다시 되살아나고요. 영화의 중반부에 이제 플래시백으로 소위 그 유명한 정거장 시퀀스가 나옵니다. 이 정거장 시퀀스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카페의 피아노 연주자 샘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의 시간이 흘러가도 As Time Goes By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이 장면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서사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거장 시퀀스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키스는 다만 키스이고 그리움은 다만 그리울 뿐. 시간이 흘러가도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인데, 이게 이제 이 아까 옛 노래라고 하는 것 또는 As Time Goes By라고 하는 그 노래의 서사적 그 가사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샘의 노래 가사와 오리지널 린더 얼굴 표정이 크로졌다면서 낭만적인 사랑의 모티브와 열정적인 유혹의 모티브가 서로 교차되고 있고요. 이 노래의 서사 기능은 이후에 나오는 파리에서의 낭만적인 사랑의 시퀀스와 이브레이 정거장 시퀀스를 마치 플래시 포워드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과 영권을 얻기 위해서, 통과를 얻기 위해서 일자의 입장보다 위에 있는 리건, 파리에서 그녀에게 품었던 지나간 열정이 다시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제 서사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품었던 지나간 열정이 다시 불기 시작한다. 불행한 사랑과 그로 인해서 야기된 도주라고 하는 근원적인 서사의 원형이 여기 다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사블랑카는 약속된 땅인 미국으로 가는 통과 지역의 메타포로 기능하고 있고요. 이 메타포와 함께 기다림의 모티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설자는 약속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호적 의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이 기다림의 모티브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아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고, 아까 그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가 있죠. 그래서 이게 나타나는 기다림의 모티브는 성경적인 그런 근원적인 모티브하고도 상당히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모티브와 함께 카사르보는서 순수의 모티브도 함께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순수한 자는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성경적 모티브가 기다림의 모티브와 함께 작용합니다. 흔히 얘기해서 구약성경 책에 나오면 가나안 땅이라고 있죠. 이른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게 들어가는 자는 순수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모티브가 상당히 연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모티브, 순수한 땅에 여기서 물론 여기서 구원의 땅이라고 해서 미국어를 여기서는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빅터와 일자는 전자에 속하지만은 릭과 경자서장, 경자서장 루너는 후자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인물에 속하죠. 이른바 파리시절 릭과 일자는 사랑을 사했지만 일자는 부산당한 빅터에게 되돌아가기 위해 릭을 떠납니다. 일자는 빅터의 부상으로 인해서 자기 사랑을 희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에 대한 열정이 릭에게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라고 하는 그 여성, 아까 빅터 라즈로와의 부부관계인 여성이 사실은 릭을 사랑했고 릭도 일자를 굉장히 사랑을 했어요. 하지만은 빅터가 부상을 당함으로 해서 일자 런드가 그 빅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고, 이게 나오는 릭은 거기서 떠나야만 했던 그런 이제 그 정거장 시퀀스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을 아는 피아노 연주자인 샘만이 두 사람의 추억이고 시간이 흘러가도 를 연주하면서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옛사랑을 위해서 일자가 일자를 붙잡아두려는 생각으로 본민한 릭은 처음에는 냉대했지만은 쫓기는 몸인 라즐로에게 일자가 진실로 필요함을 알고 그들을 도울 결심을 이제 하게 됩니다. 통과의 걸 얻기 위해서 큰 돈이 필요하지만 릭은 돈 대신 희생적 사랑으로 대신합니다. 그 희생의 모티브는 불행한 사랑의 주제와 이 영화를 간통하고 있습니다. 릭은 일자에게 왜 자신이 피하려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릭은 일자에게, 이거 상당히 이 부분은 이제 이 영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릭은 왜 이 영화가 이제 불행의 모티브, 소위 강한 멜로드라마죠. 강한 멜로드라마는 뭐 여러 가지로 끝이 납니다. 뭐 멜로드라마의 끝이 나는 것은 흔히 이별의 모티브에서 이별로 끝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별의 모티브, 죽음의 모티브, 만나지만은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이별의 모티브, 또는 죽음의 모티브, 또는 장례식의 모티브, 여러 가지 모티브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무지의 모티브입니다. 무지의 모티브가 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릭은 일자가 왜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랑을 하고 있고요. 빅터는 부인인 일자가 왜 릭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일자는 릭이 왜 자신과 빅터를 도망하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랑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이 영화로 서사를 움직이는 주도적인 세 사람이 물론 삼각관계인데, 이 삼각관계에 있는 세 사람 전부 다 상대방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의 모티브, 아까 뭐 여러 가지 모티브 작동한다 그랬습니다. 순수의 모티브, 기다림의 모티브, 여기 나오는 뭡니까? 무지의 모티브, 예를 들어 희생의 모티브, 이런 것들이 계속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조금 더 분석해보면 카사블랑카에서 여주인공이 이자란데는 19세기 이래로 문학과 예술에서 흔히 널리 사용된 소재인 파무파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무파탈,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파무파탈, 남성을 죽음으로 또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여성이라는 의미죠. 그 치명적인 여성이라는 의미의 파무파탈, 치명 여성의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험프리 보카트가 리그 역할을 한 카사블랑카는 해밍웨이 주인공을 이미지 연상적으로 묘사한 하워드 혹스의 소유와 무소유 To have or have not 1944년 영화 이와 상호 텍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영화 역시 험프리 보카트가 주인공 역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특히 소유와 무소유라고 하는 이 소설 해밍웨이 소설이 해밍웨이 동명의 소설을 영화한 것인데 이 영화는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당하고 BC 정권의 치하에 있었던 포드 프랑스의 카리브 해인 카리브해 도시인 마르티니크 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스페인에서 파시스트에 대항하는 또 다른 리그인 해리 스티브 모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골펜에 있던 섬주민과 이들을 통제하는 프랑스 BC 정권의 경찰 권력과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이 영화에서 레지스탕스의 편에 서 있는 레지스탕스의 편에 서 있는 호텔은 카사블랑카에서 리그 카페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소유와 무소유에서 리그는 호텔의 주인이 아니라 선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단위는 무삭 부부를 구하는 과정은 카사블랑카에서 빅토르 라젤과 일자 런드의 부부를 구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중첩됩니다. 또한 카사블랑카는 프리츠랑의 칼리글리 박사의 밀시 같은 표현주의 영화를 기억나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리그의 술집이 사랑, 애정, 죽음, 추격, 음모, 스파이, 도박, 유혹 등 인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영화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화 한이 토포스를 보여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마술적 공간인 점에서 영화관의 암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연관해서 명시적 창고텍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로버트 호스의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 영화 예를 보여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상호 텍스트 또는 상호 매체성의 관계를 아주 영화 제목부터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서 내가 선택을 했는데요. 직접 명시적 상호 매체성 보면은 명시적 상호 매체성은 인용, 암시, 해상, 기억 등 상호텍 요소를 명백하게 텍스트에 내주시키는 또는 노출시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그 포스트 모더니즘 영화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이해해서 그 카사블랑카 이해해서 로버트 호스의 영화의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오늘 이건 한국적 그런 제목이고 원 제목은 Pray It Again Sam.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이 샘한테 부탁했던 그 말이에요. 그 말 Pray It Again Sam 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가 한 예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디 앨런이 주연을 하고 있어요. 우디 앨런이 주연한 로버트 호스의 영화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은 마이클 커티스의 카사블랑카의 상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이퍼 텍스팅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이퍼 텍스팅. 내가 상호 텍스팅 얘기하면서 트랜스 텍스팅에서 조금 얘기를 했었죠. 트랜스 텍스팅에서 하이퍼 텍스팅이 있고 기억이 납니까? 아르히 텍스트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텍스트 유형이 인터 텍스트가 있고 여러 가지 텍스트 또는 파라 텍스트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나요? 파라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 몇 가지 텍스트 유형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파라 텍스트를 이루고 있다. 파라 텍스트, 하이퍼 텍스트를 얘기했다는데 하이퍼 텍스트는 파상적인 텍스트를 이렇게 유발해내는 이러한 텍스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연주해 줘요. 샘이라고 하는 이 영화의 제목은 카사블랑카의 여주인공인 일자런드가 리그를 찾아왔을 때 아까 보았습니다. 열정의 생각이 나서 피아노 연주자 샘에게 부탁한 대사입니다. 두 사람의 추억의 곡인 시간이 흘러가도 As Time Goes By는 마이클 커티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그리움에 대한 주도 동기를 작용하고 있는 노래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노래는 이 영화의 주제인 이루지 못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서사 내용에 간섭하여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호 매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카사블랑카에다 시 한번
오프닝 크레딧에서 커티즈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비행기를 타고 카사블랑카를 탈출하고 하는 마지막 시퀀스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영화는 앞의 영화, 이 영화가 상호 텍스트 성어서 이끌어오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자기 영화의 첫 부분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천천히 화면이 줌 아웃 되면서 우디 앨런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고 있음을 관객에게 알려줍니다. 즉 영화 속의 영화로서의 영화의 사고 매트를 제작, 영화 속의 영화를 재천히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영화 속의 영화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반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디 앨런이 시나리오를 쓴 이 영화에서 그의 영화 매니아로서 영화에 관한 스크립을 쓰고 있는 앨리 페릭스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영화의 자기 반영성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이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에서의 주인공 이름이 앨런 펠릭스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영화사의 잡지사의 영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주인공 자기 직업이에요. 영화에 관한 글을 쓰는 사람. 이 사람 자체는 영화 매니아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영화 매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디 앨런의 모든 작품에서 거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디 앨런 자신이 영화 매니아였죠. 매니아로서 영화를 가장 자주 갖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의 제1막 1장에 해당되는 이 시퀀스. 이게 루디 앨런이 시나리오를 쓰는데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1장 1막에 해당되는 이 시퀀스는 릭 브레인 역의 험프리 보카트가 사랑하지만 일자리인데 역의 잉그리트 버그만을 사랑하고 떠내보내요. 사랑하면 떠내보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안에서 집으로 들어온 알렌은 2년 전에 결혼 사연이 파탄된 것에 대한 처지를 한탄하면서 이제 아스피린을 먹는데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데 이게 이제 두통이죠. 아스피린 두통. 얘가 이제 모든 것이 신경쇠약.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그 우울증과 연관되고 있는 그런 모티브를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인 낸시 및 보카트의 환상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조연적으로 나오는 보카트와의 대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카트가 다시 나타나는데 자기가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앨런이 아까 앨런과 보카트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카사블랑카 상호 텍스트를 갖고 있는 이 영화는 카사블랑카 험프리 보카트의 앨런이 좋은 자로서 몇 차례 등장시키면서 서사를 형성하고 있는 하이퍼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2장의 시작과 함께 보카트가 두 번째 다시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앨런이죠. 그거를 뭐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평하면서 독백처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보카트가 다시 나오면서 조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카트가 퇴장한 후에 카사블랑카 주제의 곡인 피아노곡, 아까 시간이 흘러가면 As Time Goes By 라고 하는 그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그 시간의 흐름의 주도적 모티브가 옛사랑의 재해 모티브와 연관되어서 꿈의 시퀀스에서 옛사랑 샤론과의 재해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카사블랑카처럼 옛사랑의 재해가 나타납니다. 아까 카사블랑카에서 릭이 일자 런드와의 그런 재회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카사블랑카 다시 한번 이 영화에서 앞에 나오는 자기가 이전의 그런 사람과의 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재회 이루어지는 것은 앞에 나오는 카사블랑카의 영화에서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현실이 아니고 꿈과 같은 그런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이 강점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알렌은 자기 친구인 딕의 부인 린다의 소개로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영화 중반부에서 후반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사를 상당히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린다와의 그런 이제 사랑이 다시 시작되게 되죠. 이 영화의 중반부에서 꿈의 조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꿈의 시퀀스가 등장하는데 이 시퀀스에서 알렌과 린다는 서로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이 시퀀스가
마치자 다시 환상의 시퀀스에서 보카트와 낸시가 등장하여 친구의 아내와 사귀려는 엘렌과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 시퀀스 끝나자 친구의 딕은 자신이 다른 여자와 함께 북극으로 가기로 했다면서 자신의 아내를 알렌에게 부탁하고 있고, 현실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에서도 사랑의 이별의 모티브가 반복적으로 교차하고 있는 이 영화는 그 노래를 다시 연주해 샘라고 하는 이 영화의 원래 주제에서 카사블랑카 이외에도 까지의 옛사랑과 죄에 관한 여러 영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 영화 또는 고다르 영화, 여성 강공인 아이다 루피노 영화,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영화에서 알레가네시의 대사에서 나오는 영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엘렌이 사랑한 친구의 아내 린다를 다시 친구에게 되돌려보내는 마지막 장면. 자기가 한 여성을 이제 사랑하게 돼요. 자기 이혼한 후에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제 자기 친구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나왔던 카사블랑카와의 그런 모티브가 상당히 강하죠.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사랑하지만 자기 친구에게 다시 되돌려 보내는 이 가정. 이 과정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마치 카사블랑카 마지막 장면에서 비행기 타고, 이 영화의 첫 장면에서 그런 게 보였습니다만 비행장 시퀀스와 같이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금 코믹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코믹하게. 그래서 아까 카사블랑카는 상당히 진지한 그런 의미를 도출했는 반해서 이 영화는 조금 뭐랄까 유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어떤 것을 풍자적으로 좀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수사학에서 트라베스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라베스티. 만약 그것을 비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패러디라 얘기하고죠. 패러디라 얘기하시는데, 트라베스티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풍자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 트라베스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베스티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 알렌은 아내 낸시에게 이혼을 당한 후 자신의 친구인 딕과 그의 아내인 린다의 도움으로 여러 다양한 여자들을 만나지만 엘렌은 결국 다시 린다의 사랑을 빠지고, 하지만은 카사블랑카에서 보카트가 자신의 사랑한 일자른들을 남편 빅터와 함께 미국으로 보낸 것처럼 엘렌도 친구의 아내를 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린다를 딕에게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모티브는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딤프리 보카트가 카사블랑카 마지막 장면에 입은 옷을 그대로 나타나고서 다시 나와서 엘렌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험프리 보카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영화에서 우디 앨런은 험프리 보카트의 역을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디 앨런과 험프리 보카트의 관계는 돈키호테, 우리 영화 세르반테스 돈키호테 있죠? 돈키호테가 선망의 대선으로 삼은 기사인 아마디스와의 관계가 있다. 이 돈키호테와의 아마디스 관계. 돈키호테는 이제 아주 풍자적인 인물이죠. 돈키호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영화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관점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돈키호테도 소설 속의 소설의 자기 반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상호 텍스성과 상호 매체성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디 앨런 시나리오의 그런 영화뿐만 아니고, 아까 또 뭡니까 해밍웨이 작품이죠. 해밍웨이 작품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돈키호테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알렌 험프리가, 알렌 누구죠? 펠릭스죠. 주인공 우디 앨런. 이시 자기가 동경했던 인물이 험프리 보카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험프리 보카트가 자꾸 등장해서 얘기해주는 형식과 마찬가지로 돈키호테가 자기의 선망에 대해서 삼고 있는 아마디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바뀌지 않고 주인공을 바꾸면서 나타나고 있는 영화의 트라베스티는 예기치 않게 원작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귀는 아주 코믹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이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문학과 영화의 하나의 예인데, 상호 텍스트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고, 서사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제목에서 그걸 나타내주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상호 매체성까지 다양한 의미의 상호 매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호 매체성이 보여주는 과정이
저희 아까 하이퍼텍스트성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가정 또는 트라베스티와 연관된 우리 수사학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상호 텍스트 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